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종교단체의 미사와 법회 같은 현장 모임도 시작이 됐고요. 휴양림이나 공원도 개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의 잠깐 방심하는 사이 집단적인 감염, 폭발적인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BS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월 24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총 1,70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지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서울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10명 이내를 유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전일보다 6명 늘어난 1,708명입니다. 대구에서 2명, 경북과 경기에서 1명씩 나왔고 검역 과정에서 2명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다가 다시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까지 228명의 재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는 없었고 재양성자는 전염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번이나 양성이 나온 사례도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그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40명입니다. 사망자가 늘지 않은 건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평균 치명률은 2.2%지만 60대는 2.6%, 70대는 10%, 80세 이상은 23.5% 등으로 고령층에서 급격히 높아집니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환자는 90명이 늘어 8,501명이 됐습니다. 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1,967명입니다. 네, 전국 현황 살펴봤고 서울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어제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 확진자는 모두 629명입니다. 지난 22일 0시 이후 변동이 없다가 어제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까지 12명의 재확진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그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구로구 콜센터 코리아빌딩 근무자 가운데 재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초 감염돼 치료를 받고 이번 달 5일에 퇴원했다가 그제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환자는 인천에 거주해 서울시 집계에는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은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진정세에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방역에 집중됐던 의료 역량도 조금씩 풀리고 있나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산한 선별진료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줄면서 전국 곳곳에 있는 선별진료소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4곳 중 은평병원과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 2곳을 닫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입국자 전용으로 설치했던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도 이번 주말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선별진료소는 그제 문을 닫았고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했던 고양시의 안심카 선별진료소도 지난 20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보건소들은 일반 진료 업무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를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일반 진료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보건소 필수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해 확대해왔던 감염병 전담병원 수를 조정해 현재 7,500여 개 정도인 병상을 1,500개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도 균형 있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이번 주 주말 날씨 예보를 보니까 좀 따뜻한 봄 날씨가 예보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과 내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맞는 첫 번째 주말입니다. 수목림, 공원 등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간부터 한동안 움츠렸던 곳곳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3주간 주말에 전면 폐쇄됐던 양재천 산책로를 이번 주말부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탄천 2교에서 영동 2교 구간의 산책로에서는 양재천을 찾은 시민들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일방 통행을 시행합니다. 또 돗자리 사용이나 피크닉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용수철에 비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언제든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폭발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도 서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조주현입니다. 네, 조지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백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이제 10명 안팎에 머물렀어요. 방역 당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 총선 날이었죠. 아무리 방역 지침을 잘 지켰다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 보니까 이제 섣불리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총선 후 일주일이 넘은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의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37.5도 이상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가급적 하지 않고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또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최소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인사를 할 때에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하고 시장에서는 시식, 또 쇼핑몰에서는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근데 이 세부 지침은 아직 권고사항이고요. 정부는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또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이벤트라고 하면 황금 연휴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30일 석가탄신일부터 주말 또 샌드위치 휴일까지 포함하면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일단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다음 달 5일까지 모임이나 행사,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그때까지는 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같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 관광지 지자체들은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까 조지현 기자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령층의 치명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나이대별 치명률을 보면요. 30대에서 50대까지는 치명률이 1% 미만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70대에서는 10.03%, 그리고 80대 이상 치명률은 무려 23.51%입니다. 그러니까 80대 이상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리면 4명 중 1명은 숨졌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일단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고 또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런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마 국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것일 텐데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어요.
네, 지난주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계속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이런 여야 공방으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상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좀 국회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일정을 아예 못 박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게는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900만 가구에는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려면 국회에서 일단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청와대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도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초에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만 이것을 주기로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모든 가구에 주기로 했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예정입니까? 네, 일단 모든 가구에 주기 위해서 추경 규모를 7조 6천억 원에서 11조 2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3조 6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또 늘어나는데 2조 1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1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모두 14조 3천억 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계획보다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부담될 수가 있는데 일단 모든 가구에게는 주지만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금을 기부하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하겠다고 선택하거나 아니면 받고 나서 기부할 수도 있고요. 아예 지원금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한 걸로 간주됩니다. 또 일부만 기부도 가능합니다. 대신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고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경비 처리해서 매출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정부는 기부로 돌려받은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자를 지원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다만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기부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군요. 어쨌든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추경안이 빨리 처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본격 심사 이거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네, 사실 여야는 어제 오전까지도 이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는데도 이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계속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요. 반면 통합당은 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계속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가 이 지급 일정을 못 박으면서 진전이 있었는데요.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제대로 예산안을 갖고 오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받아오고 기부금 특별법을 빨리 만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반에 이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시기가 중요한 만큼 빨리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한 사람당 3장으로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후부터 계속 경제 활동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마스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고요. 또 지난달 9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실시된 지 벌써 2달 가까이 지났는데 마스크 수급도 많이 안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올해 첫 수능 모의고사인 학력평가도 이 상황 속에서 치러졌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시험지를 받아와서 집에서 학력평가를 치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현장이 어땠는지 보도본부 서유선 기자의 취재 내용 함께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여자고등학교 교문 앞에 이른 아침부터 차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부모님 차나 택시를 타고 온 학생들은 창문만 살짝 내린 채 시험지를 받아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온 학생들 역시 교문 앞에서 시험지만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뤄진 개학에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학생들은 새학년 담임 선생님과도 교문 앞에서 첫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좀 전에 처음 뵀어요. 학교에서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이렇게 시험지 받으러 와서 만나니까 약간 좀 아쉬움도 있는데 빨리 개학해서 뵙고 싶습니다. 워크스루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시험지를 받아 처음으로 집에서 치르는 시험. 낯선 방식에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걱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보니까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막 풀고 쉬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긴 하지만 전국 단위 채점과 성적 처리는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취소된 것과 다름없는 첫 시험에 허무함을 표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좀 고3 실감도 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방학 때 해왔던 공부들의 결과를 3월 모의고사로 좀 평가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숲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지금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답안지를 학교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년별 과목별 정답과 해설지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나 EBS 고교 강의 사이트 EBS-I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TBS 서유선입니다. 네, 이제 해외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에서 어제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나온 확진자들까지 합하면 이 크루즈선에서만 발생한 환자가 모두 91명입니다. 감염 경로로는 승무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코스타 아틀란티카에서는 승객 없이 승무원만 600여 명이 타 있었는데 지난달 14일에 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승무원 90명이 배에서 내려서 시내 호텔이나 공항에 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승무원 가운데 절반가량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본은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간호사들을 근무시키기도 했다면서요. 네,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이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 2명을 계속 확진 판정을 받은 것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계속 근무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해당 간호사들은 한 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야간 근무를 했는데요. 병원은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서 근무를 지시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와 관련한 협의체를 출범했다고요? 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인데요. 프랑스와 독일,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빌 게이츠 재단 같은 민간 부문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세계보건기구 WHO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도 조율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백창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BS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순영 카톨릭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신규 확진자가 이제 10명 내외로 발생을 했고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13개 도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갑자기 이 폭발적인 감염, 대량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각지대 어떤 곳들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죠. 네. 실제로 우리 요양병원의 이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열악하다는 것은 이 환경이 그렇다기보다는 방역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는 강변인들의 여러 가지 보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지금 돼야 될 텐데 계속 요양병원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열화상 장비라든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방호복이라든지 혹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 즉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진단하기 위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수탁기관에 보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대형 병원들에서의 원내 감염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지금은 원내 감염 방지를 위한 시스템들이 잘 마련이 되어서 돌아가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조용한 전파일 수가 있어요. 여러 네. 가지 지금 구멍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대형 종합병원들, 특히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 의료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잘 조절하고 또 실제로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주변에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0이 된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하고서 대처를 해야 될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거나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 요양병원이나 뭐 병원의 원내 감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해외 유입 사례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정부에서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이 그래도 5만 명대 밑으로 가긴 했지만 4만 4천여 명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272건에 269명이 적발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적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으로 바로 그 현장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가격리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관련 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은 동의를 경우 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이제 박탈하고 시설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예. 물론 이게 이탈을 하게 되면 용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고발 조치를 하게 되고요. 네. 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시설 격리에 갔을 경우에 뭔가 또 저항이 있다 그러면 구속 수사까지도 한다는 식으로 좀 강력한 처벌 위주로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자가격리자 분들께서는 약간 불편함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비용까지도 전반적으로 또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점점 더 그 수위가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인력이 한 6만여 명 정도가 지금 공무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예. 관리를 한다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또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휴대폰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고 뭐 전화로 확인을 하고 네. 뭐 GIS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네. 뭐 이런 것을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전화로 한 이제 2, 3회 정도 더 강화해가지고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낙인 효과나 이런 것처럼 네. 좀 이 부담감을 주는 형태로 좀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매니지먼트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이탈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행정 절차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이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3번이나 다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감염력은 거의 없다. 재감염 가능성은 낮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재확진받는 사례가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은 건지요? 글쎄 실제로 저 완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맞는지가 지금 현재 불확실해요. 지금 격리 해제를 하는 조건으로서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 2번 음성, 즉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은 음성으로 격리 해제가 되고 그게 퇴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이 완치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회복기에 들어가면 항체는 생기고 바이러스는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완치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네. 그 바이러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요. 미량이라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미량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감염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 네.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적은 양이라도 감염성이 있는 있다. 것이라 그러면은 마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가 돼서 네.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역학적인 결과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어요. 또 이것들을 감염시켰을 때, 세포에 감염시켰을 때 감염성은 없다고 밝혀지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세포를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환자들 중에서 한 2% 정도 지금 된다고 그러는데요.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에 대한 바이러스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네. 또 한 가지는 완치가 된다는 의미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복기 정도 됐을 때는 바이러스의 수와 항체의 양과를 잘 검사를 해봐서 네. 어느 정도 없어지고 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지금 31번 환자도 아직까지 완치가 네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중증으로 가서 완치가 안 되고 뭐 사망하든지 오래 치료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갑자기 나빠지지도 않은데 아주 자잘한 증상들, 미열에다가 장기침이나 하지만 증상이 계속 있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아직도 완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 특성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 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유전자의 조각인지 혹은 감염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좀 더 축적이 돼야겠네요. 자, 정부가 생활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아직 뭐 기초안이긴 한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앞서서 이제 개인 방역 5대 수칙, 집단 방역 5대 수칙에 이어서 생활 방역 세부 지침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한 3대 어떤 기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과 방역의 조화라는 원칙을 또 내세웠고요. 또 학습과 참여를 내세웠습니다. 학습과 참여라는 건 결국 지금 개학과 개강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수라서 이것을 두 번째 원칙으로 적용한 거라서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창의적 활용이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할 때 또 이동할 때 그리고 종교 행사라거나 일상 여가 때의 이 생활 지침, 세부 지침을 좀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만 드리면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 환기 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일 처리를 할 때도 최대한 이제 비대면으로 일 처리하는 문제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접촉, 예를 들면 주먹을 부딪힌다는 것도 있는데 최근엔 그것도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례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좀 돼버렸는데요.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경우도 가시더라도 시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샘플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이 좀 곤란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제 버스를 이용하실 때 마스크가 없으면 또 승차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가능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문제점들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최대 2년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좀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상 업무 여가 쪽에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앞으로 우리가 모두 다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책임이 좀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책임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기존에는 이동을 제한하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최소한의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어떤 되느냐. 태도와 어떤 네. 지침을 가능한가 여기에 예. 이제 좀 더 세밀한 포커스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 일본의 상황이 앞서서도 살펴봤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병상수가 부족해서 기다리던 확진자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확진자가 발표된 숫자 10배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일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초기에 방역이 늦어서 일본 전체가 지금 만연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만연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통제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확진자가 생기면 무조건 입원이 되고 또 그 접촉했던 사람들을 네. 전부 찾아내기 때문에 무증상자라 할지라도 다 찾아내서 현재는 이 완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간 것으로 보여요. 네. 물론 지역 사회에서 무증상으로 있는 사람들이 전파를 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모를 수는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상황은 동경도에만 보면은 일단 진단을 했을 때 그 확진율이 거의 60%에 가깝다는 얘기는 일단 그 확진자의 동선을 찾아갈 수도 없다는 상황이니까 네. 방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상황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단 받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진단 받은 이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한 4, 5일 걸리기 때문에 이 의미는 결국은 진단받고서 병원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환자들이 거의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사망했을 때 이분들을 거의 이 코로나19의 사망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 즉 사후에라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사후에 진단을 잘 안 한다는 부분가 있고요. 또 진단 건수가 적다는 의미는 현재 증상이 심각한데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늦어갖고서 결국은 병원에 갔을 때는 양성으로 판정은 되지만 사망하는 경우. 이미 증세가 악화돼서. 이런 경우 어저께 그저께 사망하신 그 배우인 오카에 구미코라는 분도 결국은 병원에 가긴 갔지만 사망한 경우거든요. 이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진단이 적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증인 환자들은 자가격리를 확진이 됐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우리처럼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비즈니스 호텔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증인 경우는 자가격리 혹은 호텔에 머물게 하는데 이 호텔에 의사가 상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네네. 상주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거기서는 간호사라도 있어갖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예. 자가격리하는 중에 돌아가시는 분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수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면은 이 호텔, 비즈니스 호텔의 네. 병상수를 늘려서 그쪽으로 다 수용하겠다 하는 방침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옛날에 그 2월 말 3월 초에 대구 경북 지방에서의 네. 의료 공백이 일단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네네. 시기를 보면은 그런 환자들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지금은 일본의 전역에서 지금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대도시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이라고 그래서 병상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고 일본은 또 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또 일본의 정박 중인 이탈리아 크루저 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앞서 그 초기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탑승객들을 배 안에 머물게 해서 그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감염을 확산시킨 원인이다. 라면서 비판이 막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듯 보여요. 이거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방역 수준이 원래 이렇지가 않았었는데 예. 이 정권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배 안에서 얼마든지 잘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격리도 잘 할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소독하고 격리하고 진단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로 조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서로 승객은 하나도 없지만 일단 이게 승무원 사이에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는 방에 다들 격리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코호트 격리처럼 할 수가 네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교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게끔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번에 나온 얘기처럼 예. 바이러스의 배양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환자만 보더라도 네네. 이것은 완전히 방역이 실패한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일본 정부가 장을 보는 데 있어서 장보기에도 규제를 나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앱을 통해 가지고 즉각 뭐 배달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좀 아날로그적인 건가요? 장보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장보기 전에 뭐 파친코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휴업 지시 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거부를 하게 되면은 뭐 공표를 하겠다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공동체의 어떤 평판에다 이제 호소하는 건데 이 이유는 뭐냐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상업적인 시설에 관련돼서 긴급 사태 이후에 휴업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벌칙이 없어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상점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뭐 휴업을 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뭐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입장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제 굉장히 인원수를 이제 적게 한다든지 간격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방통행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고 이제 교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의 이런 소극적인 방식밖에 지금 할 수 없는 또 일본의 현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이 황금 연휴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말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지키는 스테이홈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이 감염병을 막아가지고 코로나19를 막아가지고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뭐 골든 위키라고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휴 기간에 야외 공간을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온천지대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제한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뒤늦은 게 뭐냐면 이미 벚꽃 많이 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그에 상관없이 나들이를 했고 모임을 했었는데 뒤늦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방역을 적절히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런 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2주 동안 상당히 경제적 타격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기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본 사례를 보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뭐 확산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항체가 생긴 인원이 실제로 보면 한 무려 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항체가 생기면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설명부터 드리자면 이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나 있는지를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항체 검사를 했어요. 3,000명의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체열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체열을 해서 항체를 검사를 해봤더니 약 14% 정도가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뉴욕주의 인구수를 한 2천만 명 정도로 잡았을 때 보면은 270만에서 280만 명 정도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감염이 되었었다 하는 얘기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감염된 사람들이 가볍게 넘어갔으면 괜찮지만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항체라는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체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안전한 것이냐 하면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해봤듯이 항체가 있는데도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재확진 사례. 재확진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항체가 과연 완전하게 바이러스를 제압시킬 수 있는 항체냐 하는 것들도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바이러스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과연 면역이 되어 있느냐, 방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르다는 말씀은 대륙별로, 나라별로 그 바이러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는 아직까지는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이 변이주만 해도 4,500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ABC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이 항체가 지금은 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항체만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면역이 되었으니까 안전하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네네.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기입니다. 그 왜 우리가 독감 주사도 1년에 한 번씩 맞잖아요. 그 독감에 대한 항체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1년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독감 바이러스인 경우 우리가 그 예. 항체가 얼마나 가는지는 알 필요도 사실 별로 없는 것이 자꾸 새로운 것이 생기기 때문에 네. 유행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예측해서 새로운 독감 백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도 만약 새로운 것이 생긴다 그러면은 일단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백신 만들고 네. 하면은 쫓아갈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알고 있는 게 그렇죠. 너무 적다 하는 네.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칠레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코로나 면역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이 칠레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11,000명을 훌쩍 넘어서 우리나라보다 많아졌는데 우리나라도 재양성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면역증을 발급하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증이라는 의미보다는 예. 우리나라에서도 해봐야 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느냐. 결국은 노출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더 위험성이 우리나라에서 크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예.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동서가 차이가 납니다. 예. 대구 경북 지방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면역을 갖고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네. 호남 지방은 거의 노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서울 경기 지방은 대규모 노출이 있긴 있었지만 네.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할 때 과학적인 근거로서 일단 역학조사로서 네. 면역 항체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천 명 단위 정도는 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건강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체열을 해서 네네. 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체열할 예.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이 체열이라는 것이 또 꼭 피를 뽑는다기보다는 당뇨 검사처럼 할 수 네.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런 대규모의 항체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항체 검사하려면 피를 뽑아야 된다는 사실은 좀 처음 알았어요. 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고 그런가 하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생한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맞소송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각 국가가 싸우고 있는데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싸움을 벌이는데 네. 그 방법은 이제 소송전입니다. 연합 집단 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국가가 집단으로 지금 연합해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탈리아 북부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처음에 우한에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퍼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우는 것이고 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 법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바이러스가 유입됐는지에 대해서 속였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중국 쪽에서는 이건 정치적 이용이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이거 소송해봤자 과연 뭐 이길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맞소송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오히려 더 피해를 봤다. 그래서 뭐 한 통계 인용을 하면서 한 11.4% 정도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맞소송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정말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해서 팩트와 사실관계를 좀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게 누가 이길 거냐 이거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앞으로 바이러스가 재발됐을 때 좀 막을 수 있는 위원회 어떤 그 해법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러스가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조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 정치적인 공세로 가면 좀 그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유럽에서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봉쇄 정책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완화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일상 복귀를 위한 출구 전략 중에 하나로 그동안 유럽에서는 사실 마스크 착용을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요. 이 감염 예방에 마스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죠. 우리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물리적인 봉쇄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봉쇄로 움직이는 데 문제는 없었죠. 그렇지만 이 전통적으로 민주주의가 했던 미국이나 유럽은 개인 행동을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네. 강력한 봉쇄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전국적으로 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마스크에 대한 효용성을 그다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신종 바이러스의 특성상 잘 몰랐었지만 무증상으로도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 항상 다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중적으로 감염이 되는 사회적인 전파,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유럽에서 이제 그것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꼭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지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서 오부제를 시행을 했고 최근에는 마스크 수급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개인 구매량을 2매에서 3매로 늘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총리가 밝혔죠. 시민들의 덕분에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이 대리 구매 등에 관련돼서도 이제 적용 완화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또 어린이날 다가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구입하시기가 힘들 수 있는데 주말처럼 구매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앞서서 이제 계속 생활 방역이라든지 일상 속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결국에는 경제 활동이라든지 일상 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야외 활동 혹은 일상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2매에서 3매로 네. 늘어가는 방법 또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외에 이제 마스크를 이제 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반출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이제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 해외 동포들, 해외 나가 네네. 있으신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합의를 해야 갑니다. 그리고 해외 참전 용사를 위해서 100만 장 마스크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좀 국가 예우 차원에서 네. 유연하게 마스크 공급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예.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고 맞이하는 첫 주말입니다. 이제 종교 행사도 시작이 되고 다시 대면으로 치러질 예정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주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번 주말이 제일 중요한 주말인 것 같습니다. 즉 외출을 할 때 하더라도 완화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일단 외출할 때에도 가족 단위로 외출을 해야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같은 개인위생, 기침할 때의 예절 같은 것들만 잘 지키신다면은 이번 주가 지나면서 굉장히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봄도 일상도 오지 않은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병원 밖의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아직 병원 안에는 환자들이 남아있다. 그것만 좀 기억해달라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말도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